글의 제목들이 다 보통이 아닙니다. 첫 번째 발표하신 글은 천지간을 관통하는 감성의 선과, 조병화 선생님의 시에 있는 감성의 빛나는 정체가 천지를 관통한다. 그리고 저는 고독의 형식과 존재의 설명, 시라는 고독의 형식 속에서 현재 존재의 위상과 나중에 가게 될 존재의 위치를 이름 부르는 그러한 뜻의 제목입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제가 쓴 것을 좀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크게 안경 안 써도 볼 수 있게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1921년 11월생인 김춘수, 이 세 시인은 이제 모더니즘으로 출발한 세 김씨다. 그래서 쓰리 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921년 5월 출생인 조병화 시인이 있습니다. 연월로 보면은 김종삼 다음에 조병화, 김수용, 김춘수 이런 셈이죠. 근데 이 세 명의 김씨성을 가진 시인들은 다 서구적인 모더니즘으로 출발해서 좀 난해한 시를 썼어요. 그런데 조병화 선생님은 처음부터 외로움의 정서, 고독의 서정을 쉽게 풀어내는 그런 쉬운 작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이질적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어려운 난해한 모더니즘으로 출발한 세 김시성의 시인들은 이렇게 모더니즘, 어려운 시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말하자면 한국어 구사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어요. 일제시대에 1921년에는 22년 3.1운동 끝나고 태어나서 일본어로만 교육받은, 그리고 조선어, 한국어는 집안에서만 이제 익힌 이런 분들이 24세, 5세의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고 해방을 맞았을 때 일본어가 더 익숙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지, 이거는 한국어에 서툴러 구성해낼 수 있어요. 이미지 위주의 시를 썼습니다. 근데 조병화 선생님은 처음부터 순수한 한글을 구사한 외로움의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김씨 중에는 김춘수 시인이 한글에 대한 적응력이 제일 빨랐어요. 빨란 그 난해한 모더니즘 시에서 벗어나가지고 감정 표현의 시를 씁니다. 난 이분이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 일제시대 경성제일고고, 지금의 경기고등학교, 경성제일고고 나오고 일본대학 예술과 조퇴했으니까 이분이 제일 빨리 한국어를 깨쳤습니다. 근데 조병화 선생님이 이렇게 한글을 아주 순조롭게 구사해서 한 것도 난 이분의 지성과 관련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버리고 싶은 유산에 있는 대표작이 소라입니다. 소라에는 큰 바다 기슭엔 온종일 소라 저만이 외롭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큰 바다 기슭엔 온종일 소라 저만이 외롭답니다. 막막한 세계에 소라가 혼자 있는데 한두 시간 외로운 게 아니라 온종일,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글피도 그렇게 외롭다. 그리고 저만이 외롭다. 이 극단적 고독감, 이것이 조병화 시인의 첫 출발점에 놓인 시적 감성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그 시절의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기도 했어요. 나의 환경의 폐허 속에서 쓸쓸한 나머지 그 쓸쓸한 시를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독이야말로 조병화 시인의 일생의 시창작을 주동한 창조의 동력이자 운명이었던 것. 근데 그 고독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때 뭐가 필요하냐? 시가 필요했어요. 시는 고독한 영혼을 위안해주고 고독한 영혼을 구원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독과 구원, 이것이 조병화 선생님 처음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시작을 내실 때까지 변함없이 유지된 평생의 사상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떻게 이 고독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아주 더 유달리 심화된 고독,
큰 바닷에서 온종일 소라 저만이 외롭답니다. 이런 강화된 고독에서 출발했을까? 여기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그 성장 과정에 어떤 체험이 연관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8살이 되는 해에 아버님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아까 시에 나온 것처럼 9살에 오산역 플랫폼에서 경성으로 오는 기차를 타고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서 서울로 이사해서 서대문 내거리에 있는 미동 보통학교, 미동국민학교죠. 저도 미동 나왔는데 옛날에 다닐 때 컸어요. 한 학년이 16학교. 한 반이 70명, 80명. 누가 누군지도 알 수 없고 3부제 수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구가 줄어서 그 서대문 내거리 한기퉁이 아주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 일제 때는 난리던 고등학교. 일본인들이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길 마치고 경성사범학교. 일본인들도 많이 들어간 수자들이 가는 학교죠. 경성사범학교 나오면 이제 고등학교 훈도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과와 연습과가 있어요. 보통과는 5년제 중학 코스고 연습과는 2년제 대학 코스입니다. 지금의 교육대학 같은 코스인데 보통과와 연습과를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도움이죠. 그러고서 머리가 좋으니까 똑똑한 머리가 좋으니까 한글을 일찍 깨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래서 이제 일본 동경에 있는 동경고등사범학교 이건 동경제 제국대학 다음 가는 일본의 수저들이 모이는 학교인데 거기에 진학을 해서 물리수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해방 이후 경성사범에서도 물리수학을 가르치셨고 인천 제국고고 서울고등학교에서도 물리수학을 경희대 국문과 가실 때까지 물리수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연과학자예요. 아마 수학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뛰어난 머리 그리고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님 손에서 성장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주고 이렇게 인류교육을 시켜준 분이 바로 어머니고 그래서 시인으로 만들어준 분도 어머니고 생을 이끌어준 분이 어머니니까 어머니는 나의 종교다. 여러 편의 시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나의 종교다. 그래서 고독, 한편에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그 사랑, 연민, 그게 있습니다. 고독과 사랑. 그래서 조배원 선생님 시의 주제는 고독과 사랑이에요. 고독하니까 누굴 그리워하고, 그리워해서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진실한 사랑을 해본 사람은 사랑을 할수록 더 외로워진다는 걸 알아요. 고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고독을 낳고, 이러한 순환 속에서 60년이 넘는 시작 활동을 벌이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고독한 낭만주의자가 존재의 외로움 속에서 사랑과 연민과 영원을 추구할 때 가장 아름다운 시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그 값진 성취가 나는 22번째 시집 남남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975년에 나온 보시니까 선생님 그 60대 초반 중반에 나온 남남이라는 시집이야말로 선생님의 일생의 시작에 가장 정점에 쓴 문학사의 영원히 남을 아름다운 시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35번째 시집은 34번째 시집 후회 없는 고독 이게 1990년 5월에 나왔거든요. 근데 35번째 시집은 91년 3월에 나왔습니다. 1년이 못 되죠. 10달 만에 35번째 시집이 나왔습니다. 이때 선생님의 연세가 이제 70입니다. 70을 맞이해서 나의 그 늙은 노년을 더 이렇게 깊이 인식하시면서 어머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서 어머님 인도로 살아오는데 이제 나이 들어 어머님이 계신 그곳으로 찾아가야 할 때가 다가온다. 그래서 이제 시집 제목이 찾아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조병헌 선생님이 1년에 한 번씩 시집을 낼 정도로 시에 집중해서 지금 보면 일상생활 그 전체가 시를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시를 쓰셨는데
그 중에 시가 지나갈 듯한 곳에가 있습니다. 거기 14쪽에 있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말씀드린 것을 여기서 좀 잘 찾아서 따라오셨나요? 네? 네. 시가 지나갈 듯한 곳에. 제목도 멋있어요. 시가 지나가다. 시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선생님은 하루 종일 시를 잡는 포충망을 가지고 포수를 쓰면서 시가 올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를 잔혹하게 확 덮치지 않고 곱게 쓰다듬어서 시를 품어 안는, 시가 지나갈 듯한 곳에 투명한 이미지에 망을 쳐놓고 아침부터 시가 지나가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좋은 채로 지나가지 않고 잡것들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판을 왔다 가고 전화 오고 원고청탁 오고 쓸데없는 일이 자꾸 와요. 그러니까 잡것들만 지나가요. 하기야 잡것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어찌 그렇게 곱고 순결하고 다정하고 영영한 영혼의 시를 만날 수 있으리. 시가 지나가는 영혼은 생기가 있다. 시가 걸려드는 하루는 생기가 있다. 시가 쌓여가는 세월은 생기가 있다. 시가 지나가는 영혼, 나에게 시가 찾아와서 시를 써요. 이렇게 시가 걸려져서 좋은 시가 쓰여지면 하루는 온종일 빛이 납니다. 그렇게 매일 시가 쓰여져서 세월이 가면 그 1년, 2년, 3년 세월이 걸음도 생기가 있죠. 70의 나이에도 생기를 잃지 않고 시에 집중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바로 여기서 여기가 선생님 집필실이었습니다. 시가 지나가지 않는 하루는 온 세상이 캄캄하고 지루하다.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이다. 영혼이 사는 것은 시를 쓰는 것이고 시를 못 쓰면 영혼이 죽는 그런 상태. 잡것으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순결하고 고운 영혼을 기르는 것은 바로 시를 쓰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시에 대한 질문을 또 생각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시를 쓰는데 중요한 요소가 정확한 관찰과 투철한 상상력, 정돈된 기억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관찰을 해야 되고, 관찰을 내용으로 가지고 풍부하게 상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 기억했다가 시로 표현을 해야 된다. 역시 머리 좋으신 분의 이 생각입니다. 정돈된 기억력. 이게 70의 나이에도 조금도 쇠퇴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노인들의 풍경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것은 1990년 4월 6일 도쿄의 몽경에 가서 몽경의 풍경 하나를 보시고 쓰신 것인데, 생식을 마친 노인들이 가벼운 몸으로 이 세상을 먼지처럼, 선생님도 노인이니까 노인들의 모습이 먼저 눈에 뜨였나 봐요. 근데 생식을 마친 노인들, 이 한자를 안 쓰셔서 생식이 무슨 뜻인가? 어떤 음식을 기지 않고 먹는 게 생식인가? 아마 생산활동, 나이가 들어서 생산활동을 다 끝낸 그런 노인들이 가벼운 몸으로 먼지처럼 떠다닙니다. 노인들이 걸어다니는 게 먼지와 같아요. 이 세상에 무엇 떨어뜨린 것은 없나 하고 두리번 주위 사방을 살피며 젊은 사람들의 물결 속에서, 생식의 푸른 물결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동경 거리 건너가는데 힘이 있어 보여요. 다 생식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동경 거리로 활보해요. 그런데 거기서 1m 혹은 2m쯤 떨어져서, 이 세상하고는 아주 떨어져서 이렇게 생명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노인들의 모습을, 이게 이제 시인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게 쓸쓸한 감정을 노래하셨어요. 근데 이런 쓸쓸한 감정을 여러 편의 작품, 0.1, 지금 나의 작업실을 해서 아무도 찾아갈 사람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고, 젊은이들은 내일을 사는데 늙은이들은 어제를 산다, 이렇게 탄식도 하시는데, 그런 그 소외감을 느끼다가도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그 장관을 보시고 거기서 작은 꽃송이에서 생명의 기미를 발견을 합니다.
그게 이제 작은 꽃이라는 뜻입니다. 16쪽에 있죠. 중학교 때 금강산 만물상을 본 게 처음으로 보는 거대한, 실로 거대한 지구의 상처였습니다. 그 그랜드 캐년 장관을 보면서도 선생님은 지구의 상처다. 여기는 찢기고 갈라진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피부의 상처인지 그 언저리는 갈라진, 층층으로 갈라진 죽은 암석뿐 어마어마한 깊은 비밀이 한몫으로 천년 만년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꽃송이들이 다리 숨처럼 따갑게 그 언덕 한 자리에 살아서 높은 곳을 지나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지구의 거대한 상처 같은 각각으로 갈라져 버린 그 갈라진 상태로 천년 만년을 지내온 그곳에 작은 꽃송이가 하늘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높은 곳을 지나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러한 생명의 기운을 찾으면서 노인으로서의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쓸쓸함 이런 것을 극복을 하고 생명의 기운을 발견하고 있죠.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그의 시에 바로 이런 인식이 담겨 있어요. 근데 생에 대한 인식을 또 새로운 각도에서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생애라는 시가 있습니다. 역사는 모든 이의 운명의 함유이며 운명은 한 개인의 어쩔 수 없는 흐름입니다. 나는 그 역사와 운명을 같이 해오며 많은 상처를 살아왔다. 역사는 아슬아슬한 이데올로기의 거센 물결이었으며 운명은 너무도 외로운 밤이었다. 나의 시대적 양심은 사원의 촛불은 긴 밤을 아침으로 이어줬다. 긴 밤, 시련과 어둠의 시간 속에서 다시 아침에 와가지고 그때의 아픔을, 상처를 디디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밝음을 나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런 어둠이 가면 아침이 온다는 양심으로서 상처의 시대를 거센 물결을 지나 보냈다 이거죠. 생애 마지막으로 이어가는 이 아침, 나의 생애의 저 끝판 마지막으로 이어가는 이 아침, 텅 빈 밝은 이 하늘이요. 그래서 역사의 시련과 고비 속에 상처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결국은 어둠이 가면 아침이 온다는 걸 체험으로 알았다. 이 아침은 나의 생애의 마지막, 처음인 죽음까지 계속 밝은 아침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밝은 아침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의 갈라진 틈에서 작은 꽃의 생명력을 발견하고 70 노인으로서도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명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죽음과 삶의 문제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주론적 명상으로까지 발전을 해요. 우주론적인 명상. 그게 이제 지금 나는이라는 식입니다. 참 묘한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 나는 나의 90%는 영혼이고 10%는 육체이다. 그러니까 20대 때는 육체가 한 80%, 영혼이 20%. 점점 나이가 들수록 영혼의 분량은 많아지고 육체의 분량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99%가 영혼이 되고 1%가 육체로 되면 또 그 머지않아 100%가 영혼으로 0%가 육체가 되려니 영혼의 100%는 그리움이며 그리움의 100%는 당신을 생각하는 그 사랑이다. 그래서 주는 것은 바로 영혼이 100%가 되어가지고 육체는 다 소멸하고 하늘로 기원하는 것. 근데 영혼 100%의 영혼이 남는 것, 그 100%의 영혼에 뭐가 남느냐? 그리움과 사랑이 남는다. 그리움과 사랑으로 어디로 가느냐? 어머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요. 어머님이 계신 곳. 나에게 100%의 육체, 또 100%의 영혼을 함께 해준 분이 어머니니까 이제 육체를 다 잃고 100% 영혼만 남으면 사랑과 그리움을 간직하고서 어머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겠다. 이런 그 우주로운 명상인데 이러한 그 우주에 대한 명상이 이제 또 독특한 생명관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마지막 비밀이 되는 시. 이것은 1990년 7월 16일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케빈 오럭이라는 신부 교수에게 주십니다. 케빈 오럭은 아일랜드 출신으로서 한국과 영국의 시의 비교 연구를 한 그런 학자 신부인데 경희대 영문과에 재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분과 함께 더블린 여행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케빈 오럭에게 내 마지막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0%로 될 나의 육체는 긴 그 순수 홈으로 생명을 마칠 것이며 0%로 돌아가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홈의 세계로 돌아가요. 이게 우주론입니다. 순수 홈으로 생명을 마치고 죽음은 조금 더 두려운 게 아니라 0%의 육체가 되어서 순수 홈으로 푹 들어가가지고 그 어느 미지의 세계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100%로 될 나의 영혼은 긴 그 순수 고독의 환한 날개를 달고 우주 어디쯤에 계신 어머님을 찾아서 비상을 할 것이려니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 희열로 아마 더블린 여행하는 게 꽤 힘드셨던 것 같아요. 육체의 고통, 육신의 고통,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희열로 나는 나의 인생을 성실히 다했노라 하니 이 말은 당신에게만 남기는 나의 마지막 믿음이며 그 비밀, 나의 진실이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나의 비밀이라 알려줘.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시를 쓰고 어쩌고 하는 것도 100%의 영혼만 남아서 어머니 계신 곳으로 희열스럽게 가기 위한 그런 것이다. 이러니까 죽음이 두려울 리가 없죠. 나머지 삶도 희열의 연속입니다. 어머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참 독특한 생명관이죠. 독특한 우주론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시 한 줄 못 쓰고 이렇게 시 비평만 하고 감상만 하고 있어서 영혼이 많이 오염됐고 그래서 이렇게 못 될 것 같아요. 늙으면 공포도 많이 생기고 아이고 늙어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고 그 두려움을 느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런 우주론 생명관을 지니셨어요. 이래서 이제 이 독특한 생명론의 바탕을 두고서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대단한 우주론을 가장을 대내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맑은 영혼은 만사에 무관한 모든 일에 관심이 세상의 잡사 그러니까 뭐 잡것들만 날뛴다고 한 이 세상 일에도 이제는 관심이 없어져서 육체가 다 쇠진하면 맑은 영혼만 남아서 하늘로 가벼이 기상하면 돼요. 날아오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주론 이것이 종합적으로 정리된 조감도를 한 편에서로 써내셨는데 이게 물소리라는 시입니다. 참 이 깊은 인식이 담겨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달밤 개구리들의 울음소리 같은 계곡의 물소리예요. 어느 깊은 계곡으로 이제 여행을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계곡이 깊고 조용하니까 물소리가 개구리 오는 것처럼 크게 들려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귀를 열고 있노라니 먼 고향 난실리 논두렁 개구리 소리. 고향인지 타향인지 이승인지 저승인지 자 지금 여기가 내 고향인지 난실리에 지금 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타향에 지금 여행지에 와 있는 것인지 이승인지 저승인지 그것이 잘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영속성 같은 걸 느낀다 이거죠. 만년 전의 물소리, 만년 후의 물소리. 지금 들리는 이 물소리는 만년 전에도 들렸을 것이고 또 만년 후에도 들릴 것입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물소리 속에 우리 인간들이 잠시 머물다 가죠. 만년 전의 물소리, 만년 후의 물소리. 그 사이에서 작은 새집 같은 절벽 위에 갯장에 묵으며 달 그림자에 누워 있습니다. 이 물은 강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가 증발되면 하늘로 올라가 구름으로 돌겠죠. 또 그 구름이 비가 돼서 내려서 또 물로 흐르겠죠.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선 언젠가는 다시 이곳을 지나가겠지만 나는 그때 다시는 이곳에 있을 수 없으려니 아 목숨이여 포말이여 만년 전에도 저 물소리 만년 후에도 저 물소리 물소리는 같으련만
이렇게 같은 물소리가 이어지지만 자연 풍경도 같은 것이 지속이 되지만 사람은 이곳에 잠시 머물다 떠나간다. 근데 여기는 조금도 어떤 두려움이나 비애감 같은 게 없어요. 왜 이러는 것이란 그러한 순연한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주적 상상력을 발휘한 우주와의 대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의 내력이라는 짧은 시도 쓰셨어요. 나의 내력. 나의 손전은 흙이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의 손전은 나를 빚어내신 분들이니까 흙이고 내 고향은 불이었습니다. 흙을 잘 빚어가지고 불로 익혀서 생명을 만들어낸 생명을 육체를 일어서게 하려면 불기운이 필요해요. 고향은 불이었습니다. 선조들의 흙이 토양이 되고 고향의 불기운이 나에게 생명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의 생명은 사랑을 품으시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아프시던 입김이었습니다. 흙과 불로 빚은 것을 어머니가 입김을 확 불어넣어 주셔서 비로소 살아있는 인간 조병화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80여 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우주관, 생명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의 70 이후의 노후의 삶은 참으로 어떤 인생의 술로로 그리고 영혼을도 말띠해가지고 어머님을 찾아가는 그런 순탄한 길이었고 자신의 올바른 존재를 계속 이름 부르는 존재 호명의 자리였다. 아주 명쾌합니다. 논리가 명쾌해요. 그래서 그의 우주로는 이렇게 존재가 갈 자리를 정확히 호명하는 명쾌성을 가집니다. 그의 영혼이 정말로 어머니를 찾아 길을 떠난 것은 이 시집을 낸 이후 13년 후였습니다. 13년 후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의 호명은 변함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존재를 호명하는 그 시들은 끊임없이 거의 1년에 한 편씩 시집을 내시면서 이루어졌습니다. 50년을 지켜온 고독의 형식 속에 존재의 호명을 담아 영혼의 갈 길을 노래했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그 순수 고독이 깃든 자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선생님은 저 광막한 우주 저 어딘가에 순수 고독의 존재로 나가셔서 어머님을 만나시고 거기서 눈물겨운 해부와 환희와 희열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 물소리 들으십니까? 이상으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우리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제가 그 조병화 문학관에서 조병화 문학관에 다니면서 여러분 시인들이 조병화 시인은 우리나라 최초의 마마보이다.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였어요. 이게 이 조병화 시인도 부인도 있으시고 자식도 있고 다 그러는데 어머니에 대해서만 또 이렇게 집착이라고 아니면 인생관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머님에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어머님이 이분을 계속 좋은 방향으로 성장시켜온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을 것이고 이 문학적으로는 어머니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거든요. 여기 어머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어머니를 신의 위치에 설정을 해서 그 어머님을 찬양하고 어머님에게 합일되는 것이 자기 생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개인의 어머니라기보다는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어머니를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마마보임은 맞는데 그 마마는 생명의 원천, 절대적 존재로서의 마마. 우리 모두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남녀 구분 없이 그 점을 염두에 두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시니어로 보면 국간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애정을 사실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거의 이제 보시면 보고 이런 데 와서 강의하신 분 조경하시는 거의 어머님이라는 거기에 너무나 일치를 사니까 저는 사실 조경하신 그 외동 아들의 친구로서 어떨 때는 좀 아들 이쁜 것을 좀 쓰시고 좀 그럴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쓰셨어요. 물론 가족, 따님, 아버님, 이렇게 또 사모님, 이런 가족에 대한 시들도 많이 있는데, 어머니가 결국은 내 영혼을 받은 것이고, 또 내 영혼이 돌아가야 하고, 그래서 종교의 차원에까지 성화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조경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시인들 분들이 쓰신 시를 보면 구치는 항상 빠져있거든요. 구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아버지는 이제 가시곡이라고 그 소설가가 소설도 써가지고 아버지도 뭐 훌륭하다, 영화도 훌륭하다, 뭐 그게요. 저도 아버지로서 경험을 해보니까 아버지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 내 결혼하기 전에 내가 없으면 네가 어떻게 낳냐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뭐 이제 항의를 하고 반대 의사 표명하고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낳았어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도 말하자면 자식의 이 출산과 성장에 꽤 큰 역할을 하나 보다. 그러니까 저러시지. 근데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하는 게 별로 없어. 그죠? 나도 모르니까 어떻게 정액을 한번 분출을 하면 그게 애가 돼가지고 나와요. 애 10달 동안 데리고 있는 것도 뱃속에 있는 것도 엄마고 또 출산은 고통 겪는 것도 엄마고 젖먹이 키우는 것도 엄마예요. 어머니가 절대지. 난 구경만 해. 구경만 해. 그러니까 아버지는 참 생명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 많은 아버님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저희 농담 같은 진담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조경환 선생은 아드님에 대한 시를 영원히 썼습니다. 조진영 교수 얼굴만 보면 조경환하고 써있는 것 같아요. 네. 동생이고 이분을 만나면 같이 녹여드려서 소주 한잔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누구나 들어요. 네. 그래서 조경환 선생의 그 훈기를 오늘 좋으신 발표 듣고 다시 느낍니다. 네. 조병호 선생님의 영원한 유전인자로서 조진영 선생님을 딱 찍어내셨죠. 이 양반의 비화도 제가 세세히 알고 있는데 한 동네 50년 전 산 사람이고 네. 이 양반은 비화가 있음으로 해서 또 아까 발표하신 그런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네. 답변하셔야 되니까. 네. 우리 좋은 말씀 주신 교수님께